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한국 문학에서 번역이란 무엇일까? 동아시아에서 세계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문학들이 왜, 또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누가 어떻게 읽었을까? 우리가 서양 문학을 번역하고 세계 문학으로 읽었을까? 또 그러면 세계 문학이라는 건 뭘까? 그 세계 문학은 여러분과 내가 또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느끼고 감상하는 문학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바로 동아시아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번역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동아시아라고 말한 한국, 또 중국, 또 일본에서 세계문학 다시 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벨탑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바벨탑. 자, 인류가 처음에는 모두 다 똑같은 말을 썼다고 하죠. 아마 정말 편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말이 같으니까 서로 잘 소통하고 잘 이해했을 것 같죠. 이성과 지혜가 빛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신에게 도전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보다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신에게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려고 인간들이 하늘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에게 도전하는 셈이죠. 자, 그걸 내려다보고 신이 분노합니다. 감히 신이 만든 인간 따위가, 이 하찮은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려고, 하늘에 가까이 오려고, 신과 맞먹으려고 하다니. 자, 그래서 신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들의 말을 갈라놔야겠다, 흐트러 놓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싸우고 결국 이 탑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붕괴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자,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에서 생각이 나오고 또 생각이 언어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만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벌이었던 것이죠. 서로 하나의 단일한 언어를 쓴다면 우리가 신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죠. 과연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러한가? 만약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서로 같은 말을 쓴다면 어떨까요? 물론 편하죠. 영어 안 배워도 되고요. 한국인이 중국어 안 배워도 되고 중국인이 한국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과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을 갖는다는 거니까요. 똑같이 읽어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느껴야 더 좋고 더 재밌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나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전 세계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종의 인간들이고 다른 민족을 갖고 있고 다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읽은 루신과 내가 읽은 루신이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톨스토이와 여러분이 읽은 톨스토이가 똑같아지면 재미없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이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앉아 있는 어떤 노인이 그냥 알아듣는다면 편하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어느 날 땅속을 파보니까 한 5천 년쯤 전에 만들어진 비석이나 비문이나 글귀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재미없잖아요? 편하긴 한데 이상하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서로 다른 모두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번역이 필요할 뿐입니다. 번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품을 읽고 대신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래야 생각이 더 넓어지고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어쩌면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생각들, 더 많은 느낌들, 서로 다른 감각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행운이고 축복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것이 그렇죠. 서로 다른 정신들, 너무 다른 상상력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요.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재미없잖아요.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쪽에서 바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재미가 없지요.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정신들, 서로 다른 상상력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늘 활력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문학이라는 건 뭘까? 이 세계가 단일한 하나의 문학을 갖고 있다는 것일까? 정말 보편적인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공통의 문학이라는 것 가능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상상하고 그래야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읽어 나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건 하나의 문학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정신들, 또 새로운 상상력들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번역이라는 겁니다. 번역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과 감각, 다른 상상력과 표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 그래서 문학은 단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하게 운동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유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동아시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문학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대부분 서구, 그 중에서도 유럽의 근대 문학이고 엄밀히 말해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모자라거나 못 미치거나 늦거나 틀렸거나 그렇게밖에 안 되죠. 유럽의 문학은, 선진의 문학은, 고급의 문학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비교 문학이라고 할 때 늘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출발하죠. 이런 문학이 있다. 이것이 세계 문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번역은 이 세계 문학이라는 원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중국 문학이라는 것은, 일본 문학이라는 것은 세계 문학에 아직도 못 미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애당초 서구 유럽의 문학을, 그 중에서도 19세기 이래의 근대 문학을 문학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자, 세계 문학이라는 것이 번역을 통해서 다양하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항상 비교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한국, 중국, 일본, 적어도 이 세 나라의 번역과 세계문학이 어떤 동아시아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는 서로 차별화되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비교문학이 던져봤던 방식과는 아주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번역이라는 건 오역도 있고 오해도 많고 착각도 있고 엉뚱한 실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기극도 있고 날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 기술이 부족하거나 뭔가 미숙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엉뚱한 번역, 이상한 번역을 통해서 나와 다른 남, 타인을 만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나고 서로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고 하나의 세계문학, 단수의 세계문학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또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신, 서로 다른 상상력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역이고 세계문학의 참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한 그런 번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미국 소설이에요. 아마 우리 청소년 시절에 많이 읽었거나 배웠던 그런 소설이죠.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중학교 때쯤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알퐁스 도데이 마지막 수업. 한국 학생들도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고요. 중국 학생들도 중학교 교과서에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모든 국민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알퐁스 도데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엉클 톰스 케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자, 소설 하나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자, 지금 읽어도 사실 정말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가만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정말 이 소설 읽었을까요? 이 소설을 읽고 떨쳐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 절대 없었습니다. 소설 속에도 나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노예들은 글을 배울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라도 읽으려 치면 채찍질이 날아듭니다. 노예 따위가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문자를 배우고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것은 절대로 흑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럼 누구냐? 백인들, 주인들이고요. 미국의 중산층, 평범한 시민들, 여성들,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들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백인 중산층이 자기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죽어간 전쟁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요. 흑인을 위해서요. 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바로 문학이라는 것의 힘, 어마어마한 힘이죠. 남, 타인, 흑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노예들, 그들과 전혀 무관한 내가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그걸 나의 삶, 우리의 운명으로 연결시키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야 총칼 들고 전쟁터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고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흑인 노예 이야기, 동아시아에서 도대체 뭐하러 번역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20세기 초 1901년에 바로 이런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흑노 유천노. 흑노, 검둥이 노예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20세기 초 청나라 쿨리들 미국 엄청나게 많이 팔려갔죠. 한때 중화제국의 국민들이라고 했던 대제국의 백성들이 바다 건너 서양 놈들한테 끌려가고 하와이 사탕수수반 노예로 팔려갔고 인력거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최하층의 공장, 항구, 길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으로 활용됐습니다. 대제국 청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미국이라는 나라 건너가서 개돼지처럼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쭈짜이라고 불렀거든요. 반중 혐오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싸구려 노동력들 헐값으로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정작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임금이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굴리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노동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나라 귀족이나 외교관들도 미국 들어가다가 유치장에 갇히고 알몸 벗겨서 몸수색 당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제국 청나라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 봐라. 우리가 엉클톰 아니냐. 나라 잃으면 국력 약해지면 노예된다.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게 바로 린수라는 사람이 번역한 흑노 유천록입니다. 이 린수라는 번역가는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문학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작 서양말, 영어, 프랑스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번역하냐? 옆에서 영어, 프랑스어 잘하는 번역가가 읽어주고 같이 번역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중국어, 특히 고문으로, 백화문이 아닌 고문으로 아주 매끄럽게 번역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린수라는 사람의 번역을 보면 오역도 많고 중간중간 빠진 대목도 있고 자기 생각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번역하거나 이상한 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독자들에겐 너무 쏙쏙 잘 들어오게 번역했습니다. 프랑스 소설, 보통 우리가 춘이라고 알고 있는 파리 사교계의 고급 매춘부 이야기를 다룬 파리 다화녀 유사도 번역했고요. 로빈슨 표류기도 번역을 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엉클 톰스 케빈을 흑노 유천록으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중국의 독자들을 향해서 중국의 독자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번역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린수 번역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중요성입니다. 이 린수가 흑노유천록을 번역하면서 서문, 머릿말에서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지금 우리 대제국의 백성들이 쿨리나 쭈짜이라고 불리고 있다. 흑인 노예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흑인 노예만도 못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4억 인구 중국인 전체가 노예가 되고 결국 멸망한다. 실제로 멸망했죠. 한 10년 있다가 대제국 청나라는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침략당하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말았죠. 그런 자신의 의견, 이 책을 번역하는 의도와 독자들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명확히 머릿말에서 드러냈고 번역을 통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경우가 이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일본 쪽에서도 이 소설이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얌전하게 번역했습니다. 얘네는 안 망했으니까요. 침략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자발적으로 문명개화에 뛰어들었고 서구를 배우고 모방하고 학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클 톰스 케빈을 이렇게 인자 박애의 이야기, 인자하고 박애한 이야기로도 번역했고 노예 톰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자하고 박애한 이야기인 거 맞습니다. 그게 또 미국이란 나라의 허구성이기도 하잖아요. 흑인 노예를 피가 날 때까지, 맞아 죽을 때까지 채찍질하면서 기독교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채찍질하지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인자 박애의 이야기고 노예 톰이었습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인자하고 박애한 이 이야기는 민중의식, 노예를 민중으로 바라본 사회주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그런 번역입니다. 노예 톰이라고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소설은 인도주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엉클 톰스 케빈을 번역했습니다. 중국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 일본에서 번역된 이 두 가지 번역, 조금 방향이나 의도가 다른 이 두 가지 번역을 조합해서 합해서 뜻밖에도 한국어 번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국어 번역은 제목이 아주 직설적으로 검둥이 서름입니다. 검둥이가 서럽다. 요즘은 이렇게 검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 명칭이잖아요. 자, 놀랍게도 이거 번역한 사람이 바로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책을 번역한 시점이 1913년입니다. 자, 왜 놀랍다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라도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검둥이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왜 서러운지 대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13년이면 한국이 나라 뺏기고 식민지 노예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 내가 엉클톰이구나. 여기가 검둥이들 식민지, 조선이라는 식민지구나. 자, 그러면 백인 노예주는 누구지? 나를 채찍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핍박하고 압박하는 노예 주인은 누구지? 뻔하죠, 뭐. 일본이겠죠. 이렇게 번역이라는 건 불쌍한 흑인 노예 이야기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로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국주의, 침략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적인 실천으로 바꿔치기 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이광수라는 작가입니다. 검둥의 서름 번역하고 몇 년 있다가 일본에 유학할 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미남이었죠. 지금 이광수 사진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심우섭, 시문의 형입니다.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신우선의 실제 모델입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매일신보를 10년 동안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매일신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상엽이라는 탁월한 언론인입니다. 번안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고르를 번역했던 타고르의 시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타고르와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요코하마에서 면담했던 진학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학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광수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정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을 창작한 사람이죠.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서 비로소 근대 문학사, 근대 소설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검둥의 서름 번역하고 4년 뒤에 이 소설을 써서 한국의 근대 문학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만큼 번역이라는 것이 재밌고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검둥의 서름을 번역하고 이광수의 무정을 창작한 다음에 1919년에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러다가 상해에서 돌아온 직후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하면서 변절했다고도 볼 수 있고 노선을 사상운동과 실천운동의 노선을 큰 폭으로 바꿔가면서 다른 방향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자 이만큼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하나의 원작을 놓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의 힘이고 문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야기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